엄마! 엄마! 정희는 당황하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시장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죠. 점점 불안해진 정희는 더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하지만 낯선 사람들만 지나갈 뿐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정희가 없어진 것을 안 건 불과 몇 분 후였습니다. 김서방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고개를 돌렸는데 분명히 옆에 있었던 정희가 사라져 있었죠. 정희야, 정희! 순자의 절규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철과 두 아들도 황급히 달려와 정희를 찾기 시작했죠. 정희가 어디 갔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순자는 반쯤 미친 것처럼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까지 모두 나서서 6살 난 아이를 찾았지만 정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정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어가자 가족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서서 정희를 찾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수색은 계속되었죠. 손전등을 들고 논둑을 뒤지고 개울가를 살펴보고 산속까지 들어가서 정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정희의 소식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매일 울면서 정희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이곳저곳에 붙이고 다녔죠. 우리 정희를 보신 분은 연락주세요라는 글귀와 함께 말입니다. 기철은 논밭 일부를 팔아가며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정희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목했던 가정에는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기철은 절망감을 달래기 위해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죠. 두 아들 역시 위축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부모가 애를 제대로 못 봤으니까 장에서 애를 혼자 두고 어쩌자는 거야 하는 말들이 은근히 퍼져나갔습니다. 1990년 가을 순천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농가의 마당에서는 6살 윤정이가 강아지와 뛰어놀고 있었죠. 정희의 웃음소리가 마을 골목에 울려 퍼질 때마다 이웃들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까만 머리를 댕기머리로 따은 정희는 마을의 귀염둥이였습니다. 조그만 입에서 나오는 제잘거림과 천진난만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죠. 정희야, 이리 와서 밥 먹어라. 어머니 최순자가 부르자 정희는 총총걸음으로 달려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장에 가면 엿도 사주고 팽이도 사줄 거죠? 정희의 맑은 눈동자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정희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죠. 그래, 우리 정희 말 잘 들으면 다 사줄게. 이 집은 가난했지만 언제나 따뜻한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아버지 윤기철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논으로 향했고 어머니 순자는 집안일과 농사를 도맡아 하면서도 늘 밝은 얼굴이었죠. 정희에게는 2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큰오빠 윤기수는 16살로 이제 어른 티가 나기 시작했고 작은 오빠 윤기만은 12살로 여전히 개구쟁이였습니다. 기수는 정희를 어린 누이처럼 아꼈고 기만은 정희와 함께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마루에 모여 앉아 하루 일을 나누곤 했습니다. 기철이 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순자는 마을 소식을 전했죠. 정희는 오빠들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어른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풍족했습니다. 장날이 되자 온 가족이 함께 순천 시내로 향했습니다. 기철은 집에서 기른 배추와 무 그리고
별을 조금 팔기 위해 낡은 손수레를 끌었죠. 순자는 정희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희야, 시장에 가면 사람이 아주 많단다. 엄마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알겠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두 오빠들은 앞장서서 걸으며 시장에서 볼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희야, 시장에 가면 호떡도 있고 붕어빵도 있어. 엿장수 아저씨도 계시지. 기만이 정희에게 말하자 정희의 눈이 더욱 반짝였죠. 정말요? 오빠가 사줄 거예요? 그럼 우리 정희 예쁘게 말 들으면 오빠가 사줄게. 순천 장터에 도착하니 정말 사람이 인산이네였습니다. 곡물을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 닭과 돼지가 우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죠. 정희는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당부를 잊지 않고 순자의 치마폭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여보, 잠깐만요. 저기 김서방이 부르네요. 기철이 아는 사람을 보고 인사를 나누러 갔습니다. 김서방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으로 농사일에 대해 서로 의논하는 사이였죠. 순자도 함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벼농사는 어떠셨어요? 글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조금 걱정이에요. 어른들이 이야기에 빠져 있는 동안 정희는 옆 가게의 알록달록한 장난감들에 눈을 빼앗겼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칠해진 팽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예쁜 인형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죠. 우와, 정말 예쁘다. 정희가 무심코 몇 발자국 다가간 것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난감을 구경하던 정희가 다시 어머니를 찾았을 때 순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정희는 당황하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시장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죠. 점점 불안해진 정희는 더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하지만 낯선 사람들만 지나갈 뿐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정희가 없어진 것을 안 건 불과 몇 분 후였습니다. 김서방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고개를 돌렸는데 분명히 옆에 있었던 정희가 사라져 있었죠. 정희야, 정희. 순자의 절규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철과 두 아들도 황급히 달려와 정희를 찾기 시작했죠. 정희가 어디 갔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순자는 반쯤 미친 것처럼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까지 모두 나서서 6살 난 아이를 찾았지만 정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정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어 가자 가족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서서 정희를 찾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수색은 계속되었죠. 손전등을 들고 논둑을 뒤지고 개울가를 살펴보고 산속까지 들어가서 정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정희의 소식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매일 울면서 정희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이곳저곳에 붙이고 다녔죠. 우리 정희를 보신 분은 연락주세요라는 글귀와 함께 말입니다. 기철은 논밭 일부를 팔아가며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정희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목했던 가정에는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기철은 절망감을 달래기 위해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죠. 두 아들 역시 위축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부모가 애를 제대로 못 봤으니까 장에서 애를 혼자 두고 어쩌자는 거야 하는 말들이 은근히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윤정의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경찰 수사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고 시간만 무정하게 흘러갔죠. 가족들만이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만 남았고 그 빈자리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어 가족 모두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순천의 오래된 한옥에는 33년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한때 정의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은 이제 침묵과 긴장감으로 무거웠죠. 집안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마루는 삐걱거렸으며 정의가 뛰어놀던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아버지 윤기철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80평생을 농사와 함께 살아온 기철은 마지막까지도 정의를 그리워하며 눈을 감았죠. 정의가 어디 있을까? 임종 직전까지도 기철의 입에서는 막내딸의 이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자연스럽게 상속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기철이 남긴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순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논밭 몇 마지기와 오래된 집 한 채가 전부였죠. 큰아들 윤기수는 현재 51살로 순천에서 작은 상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둘째 윤기만은 47살로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윤영숙은 55살로 어머니를 모시며 고향을 지키고 있었어요. 형님, 이 집은 제가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제 몫이죠.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기수는 고개를 저었죠. 영숙아, 내가 어머니 모신 건 고맙지만 법적으로는 우리 삼형제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냐? 기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서울에서 전세금 마련하느라 힘든데 아버지 유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죠. 며칠 후 기철이 남긴 유언장을 정리하던 변호사가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 마지막 부분에 논밭과 집은 삼형제가 나누되 정의 몫은 따로 보관할 것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도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죠. 정의라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형제들은 그 문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정의 몫이라니.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써놓으셨을까? 기수가 중얼거렸죠. 기만은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애 이름을 왜 여기다 써놨어요? 이상하잖아요. 영숙만이 조용히 유언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정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건 아닐까요? 그 말에 형제들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3년 동안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정의의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죠. 어머니 순자는 정의가 사라진 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기철 역시 정의 이야기만 나오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두 아들도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애써 묻어두려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려다 마신 적이 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끝내 말씀해주지 않으셨죠. 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헛된 희망 가지지 마. 정의는 이미 오래전에. 하지만 기만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형님 말도 맞지만 아버지가 괜히 유언장에 적으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법적으로는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속에서 제외되지만 고인의 의지가 명확하다면 일정 부분을 보류할 수는 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정희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까만 댕기머리를 한 채 해맑게 웃던 정희, 오빠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정희, 어머니 품에서 잠들곤 했던 정희.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걸까?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정희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언니가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형제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유 원장의 그 문구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죠. 일단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33년 전 수사 기록이라도 다시 보면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기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영수가 그때 경찰도 다 찾아봤는데 뭘 더 찾겠어?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하지만 김한은 영숙의 편을 들었죠. 형님, 그때는 지금처럼 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 원장에 적어 놓으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결국 형제들은 일단 옛 수사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모두 불안했죠. 만약 정말 정의가 살아있다면 33년 동안 찾지 못한 가족에 대해 정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정의 없이 나눠 가진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니라 33년 전 사라진 가족의 진실을 찾는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 김동현이 윤 씨 집안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상속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다 보니 예전 기록들이 좀 나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어요. 변호사가 꺼낸 것은 1990년대 초반의 각종 서류들이었습니다. 농지 관련 문서, 세금 납부 기록, 그리고 정부 보조금 신청서들까지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 한가득이었죠. 당시에는 농가 지원 정책이 많아서 이런 서류들이 꽤 있더라고요. 혹시 정의 양 관련된 기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영숙이 서류들을 하나씩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농사와 관련된 평범한 문서들이었어요. 비료 구입 영수증, 농기계 임대 계약서, 농협 대출 관련 서류들. 하지만 한 뭉치를 넘기던 중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곳에는 1992년도 양육지원금 신청서가 있었는데 신청자 명단에 윤정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청 사유란에 조손가정 양육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상해요. 정의가 사라진 게 1990년인데 1992년에 양육지원금을 신청했다고? 김한이 서류를 빼앗듯 가져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조손가정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다는 뜻 아닌가요? 변호사 김동현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실종된 아이의 경우 이런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실종된 아이의 경우 이런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누군가 정희 양의 신분으로 양육비를 받았다는 뜻인가요? 영숙은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신청서 하단에는 보호자 서명란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박종식. 마을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박종식. 이 사람이 누구죠?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기수가 무언가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박종식, 혹시 박만춘 영감님 아들 아닌가요? 옛날에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던.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박만춘 영감님 집안. 그 집 큰아들이 박종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은 벌써 오래전에 마을을 떠났는데 기만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박종식이 정희를 키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정희 이름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죠. 더 찾아봐야겠어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라면 정희가 어디선가 살아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적어도 1992년까지는. 하지만 기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영수가 그게 30년도 더 된 일이야. 설령 그때 살아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형님. 영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유언장에 정희 몫을 따로 적어 놓으신 것도 이 서류가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변호사가 추가로 서류를 뒤적이더니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것도 있네요. 1993년도 아동수당 지급 기록이요. 거기에도 윤정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역시 박종식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받았다는 뜻이네요. 기만이 중얼거렸습니다. 1992년, 1993년. 혹시 더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더 뒤지자 1994년까지 총 3년간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모두 박종식 명의로 윤정희의 양육비를 신청하고 지급받은 기록들이었죠. 그럼 정희가 적어도 1994년까지는 살아있었다는 거네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죠.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기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종식이 정희를 데려갔다면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을까? 아니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납치나 유괴 같은 끔찍한 일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일단 박종식을 찾아봐야겠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정희는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박만춘 집안은 벌써 20여 년 전에 마을을 떠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주민등록 추적을 해보면 박종식 씨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희 양의 주민등록 상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그날 밤 형제들은 각자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3년 만에 다시 떠오른 정희의 존재. 그것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서 이 가족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와 죄책감을 다시 끄집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정희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박종식은 왜 정희의 이름으로 돈을 받았을까?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박종식의 주소를 찾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민등록 추적 결과 박종식은 현재 광주에 살고 있었지만 이미 70이 넘은 고령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10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형제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치매라니. 그럼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만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숙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그래도 가봐야 해요. 혹시 가족들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기수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영수가 이제 그만해. 33년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계속 헤매면 뭐해? 그냥 아버지 유산이나 정리하자고. 기수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그도 마음 한편으로는 정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급했거든요. 형님은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누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산 타령이나 하자는 거예요? 평소 온순했던 영숙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자 기수도 당황했죠. 뭐, 유산 타령이라고? 야, 영숙아. 내가 평생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이 집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큰아들로서 책임감 가지고 살았어. 그런데 지금 와서 죽은 줄 알았던 애 이름 팔아서 내 몫을 빼앗으려 하냐? 기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누나. 저도 서울에서 애들 교육비며 전세금이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버지 유산은 법대로 나누는 게 맞아요. 정의는 이미 없는 사람이라고요. 없는 사람?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그 서류들은 뭐예요? 1994년까지 양육비 받은 기록이 있는데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어디선가 살고 있을 거예요. 형제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이웃들도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조용한 오후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죠. 저기 윤 씨 집에서 또 싸우네. 상속 때문인가 보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수가 주먹을 쥐고 일어섰습니다. 영수가,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그럼 내가 정의 찾아봐. 찾아서 데려와봐. 그때까지 우리는 유산 분할 안 한다는 거지. 영숙도 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정의를 찾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이때 마을 이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윤씨네들아. 무슨 일이냐? 온 동네가 다 들린다. 하지만 형제들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33년 동안 쌓인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장님, 이 사람들이 우리 정의를 포기하라고 해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유산부터 나누자고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죠. 자, 진정들 하고. 정의 이야기는 참 오랜만에 듣는구나. 이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솔직히 말해서 33년이면 글쎄다. 그때 정의가 6살이었으니까 지금 40이 다 되었을 텐데. 이장님까지 그러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가족도 이웃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사실 마을 사람들도 정의가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마을 노인 몇 분이 몰려왔습니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죠. 무슨 일이요? 아, 정의 때문에 싸우는구나. 노인들 사이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말이지. 정의가 사라진 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었지. 70이 넘은 김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만춘네 집에서 갑자기 애 울음소리가 난다고 했어. 그런데 박신혜는 아이가 없었거든. 그러게. 나도 그 소문 들었어.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죠. 박종식이 그때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었는데 갑자기 서울로 이사 간다고 했지. 참 이상했어. 형제들은 할아버지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영숙의 눈이 번쩍 뜨였죠. 할아버지, 정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왜 그때 말씀 안 해주셨어요? 김할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때는
글쎄,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가지고 괜히 희망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의심스럽긴 해. 기수와 기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박종식이 정희를 데려간 것이라면,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살고 있다면, 상속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형님들, 이제 믿어주세요. 영숙이 간청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할아버지들 말씀도 들었잖아요. 박종식을 꼭 만나봐야 해요. 하지만 기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영수가 치매 걸린 사람한테서 뭘 알아내겠어? 그냥 시간 낭비야. 기만도 동조했습니다. 누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정희는 이미 안 돼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절대 포기 못해요. 정희를 찾을 때까지는 이 집 문도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녀는 정말로 집 열쇠를 꺼내들었죠. 결국 그날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33년 전에 그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었어요. 누군가는 영숙을 지지했고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윤정이라는 이름이 다시 이 마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영숙은 홀로 어머니 순자의 낡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정희가 사라진 후 줄곧 그 방에서 지냈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그곳을 고수했죠. 방 한 구석에는 정희의 작은 옷가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벽에는 흐릿해진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숙이 어머니의 오래된 장롱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차곡차곡 접어놓은 한복들, 낡은 이불,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는 온갖 편지와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친척들과 주고받은 편지나 의료비 영수증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편지들과 달리 고운 한지에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 한 통이 있었거든요. 봉투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박만춘 어르신께라고 적힌 수실란을 보고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영숙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 순자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죠. 글씨체에서 절망과 눈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영숙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박만춘 어르신,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희를 맡겨주세요. 아이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저는 도저히 아이들을 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편지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었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정희만이라도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어르신 댁이 넉넉하시고 자식이 없으시니 정희를 딸처럼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정희는 착하고 영리한 아이입니다. 분명 어르신께 효도할 것입니다.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정희를 보낸 것이었어요. 그동안 온 가족이 정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찾아다녔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스스로 보낸 것이었던 겁니다. 편지 뒷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정희가 사라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정희를 잘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어머니가 그런 거였어?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3년 동안 품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정희 실종 사건은 처음부터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가난과 절망에 내몰린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던 겁니다. 편지 끝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박만춘 어르신이 거절하신다면 이 편지는 없던 일로 해주세요. 하지만 어르신의 큰아들 종식 씨가 정희를 예뻐해 주시니 혹시 모를 일입니다. 영숙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종식이 정희의 양육비를 받은 이유, 그리고 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영숙은 두 오빠를 불렀습니다. 형님들,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두 오빠들이 받을 충격은 엄청날 게 뻔했거든요. 뭔데? 또 정이 관련된 거야? 기수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한도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누나, 이제 그만 좀 해요. 박종식 할아버지는 치매라고 했잖아요. 이거 좀 읽어보세요.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기수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하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한도 기수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읽었죠. 이게 진짜야? 기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정의를 보냈다고? 김한은 아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33년 동안 헛되이 찾은 거야? 김한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사라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보낸 거였다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것 같아요. 이 편지가 증거예요. 기수는 편지를 바닥에 던지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어. 그럼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속인 거야? 정이 찾는다고 논밭 팔고 돈 빌리고. 그런데 처음부터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야? 김한도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경찰서 드나들고 밤새 산을 뒤지고. 두 형제는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영숙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형님들,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가난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으니까 정희만이라도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영숙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었죠. 이해해? 이걸 이해하라고. 기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왜 말 안 했어? 평생 속이고 살면서. 김한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때 영숙이 편지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박만춘의 답장이었어요. 순자댁, 정에 잘 맡기겠소. 우리 종식이가 아이를 무척 좋아하니 걱정 마시오. 다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연락은 하지 맙시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이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순자와 박만춘 사이에 은밀한 약속. 정희는 박종식에게 맡겨졌고 가족들에게는 실종으로 알려진 것이었죠. 하지만 이 진실을 알게 된 형제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정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정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편지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영숙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그리움을 대신 풀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반면 기수와 김한은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해하기 힘든 마음이 뒤섞여 있었죠. 그래도 정의를 찾아야 해요. 영숙이 두 오빠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의 이름을 계속 부르셨잖아요. 분명히 만나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영수가
박종식은 치매라고 했잖아. 뭘 어떻게 알아내겠어? 그러던 중 변호사 김동현이 의외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박종식 씨 가족을 수소문해 봤는데 다행히 박종식 씨의 조카가 광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박영수 씨라는 분인데 삼촌 간병을 도맡고 계시답니다. 영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분이 뭔가 알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연락을 취해봤는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다만,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박영수 씨도 삼촌의 과거 일에 대해서는 많이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영숙은 광주로 향했습니다. 기수와 김한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영숙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누나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김한이 투덜댔지만 영숙은 이미 마음을 정했죠. 광주 시내의 작은 골목, 박영수가 운영하는 고향식당은 소박하지만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영수는 영숙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순천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삼촌 이야기 때문에 오신 거라니 참 오랜만에 듣는 고향 소식이네요. 박종식 어르신이 저희 누이 동생을 키워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누이 동생이요? 삼촌이 아이를 키우셨다고요? 그는 정말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윤정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1984년생이고. 영숙이 설명하자 박영수가 무언가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정희라는 이름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삼촌이 가끔 중얼거리실 때가 있거든요. 치매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헷갈리시는데 정희야, 정희는 어디 갔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박영수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네요.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치매가 워낙 심하셔서 가끔 또렷할 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옛날 일과 지금 일을 구분 못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 말했어요. 아, 그런데 삼촌 방에 오래된 앨범이 있어요. 혹시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영숙은 간절한 마음으로 박영수를 따라 박종식이 있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하고 깨끗했지만 어쩐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박종식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마을의 부잣집 아들이었던 그는 이제 나이 든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죠. 삼촌, 손님이 오셨어요. 박영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종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눈빛이 흐릿했어요.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영숙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윤영숙이에요. 순천에서 왔고요. 하지만 박종식은 영숙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멍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정희. 혹시 정희 기억하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박종식의 눈에 번쩍 뭔가가 스쳤어요. 정희가 어디 갔지? 그는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가 삼촌을 진정시키며 영숙에게 귀띔했습니다. 저기 방에 앨범이 있어요. 같이 보실래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죠. 낡은 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사진첩과 여러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수가 사진첩을 열자 1990년대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나오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희인 것 같아요. 영숙이 사진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분명히 정희였어요. 조금 자란 모습이었지만 영숙이 기억하는 정희의 얼굴과 똑같았죠. 정말 삼촌이 키우셨던 거네요. 사진첩을 더 넘기자 정희가 점점 자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8살, 9살, 10살. 박종식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정희는 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박종식도 아이를 무척 아끼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해요. 박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이 1995년까지만 있네요. 그 이후로는 영숙도 같은 것을 느꼈어요. 정희의 사진이 갑자기 끊어진 것이었죠. 사진첩 마지막 장에는 한 장의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박종식의 손글씨로 정희, 서울로. 김서현으로 개명. 1995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서현. 영숙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정희가 김서현이 되었다는 뜻인가요? 박영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서울로 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박영수가 다른 서류들을 뒤지더니 입양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1995년 입양 서류예요. 정희를 서울의 김씨 부부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정희가 정말 살아있다는 거예요? 입양 서류에는 양부모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호, 이미순 부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소였어요. 이 주소로 가면 정희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영숙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33년 만에 찾은 정희의 흔적. 이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정희는 김서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대감을 품고 순천으로 돌아왔어요. 서울행 기차 안에서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3년 만에 정희를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과연 정희가 자신들을 받아들일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기수와 김하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영숙과 함께 서울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보낼 수는 없지. 기수가 투덜거리며 말했죠. 강서구 화곡동은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평범한 동네였어요. 영숙은 손에 쥔 주소를 수십 번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찾고 있던 주소 앞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은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갈 거예요? 김한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정희가 아니라면? 아니면 정희가 우리를 거부한다면? 하지만 영숙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도 가봐야죠. 이렇게 가까이 와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혹시 김서현 씨 계신가요? 순천에서 온 윤영숙이라고 하는데.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 너머로 누군가 망설이는 기배가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문이 열렸죠. 문을 연 중년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형제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정희를 닮아 있었거든요. 혹시 정희예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영숙을 바라보더니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정희구나. 영숙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기수와 김한도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6살에 앙증맞던 정희가
이제 중년 여성이 되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은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 구석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는데 서연과 남편, 그리고 두 자녀의 모습이 보였죠. 전 이제 김서연으로 불려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도 둘 있고요.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작은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녀의 말에 형제들은 새삼세월의 무게를 느꼈어요. 정희야. 아니, 서연아. 영숙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내 이름을 부르셨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알고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종식 할아버지가, 아니, 아버지가 가끔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친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왜 연락하지 않았어? 기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서 뭐가 뭔지 몰랐고요. 나중에 크면서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친어머니가 가난해서 저를 보낸 거라고. 저까지 부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김서연으로 살기로 했죠. 김한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빠. 이해해요. 그때는 모든 게 어려웠잖아요. 어머니가 편지를 찾았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박만춘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너를 맡겨달라는. 서연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어요. 편지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죠. 어머니가 직접 너를 보낸 거였어. 장터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가난해서 키울 수 없으니까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야.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머니의 아픈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는데. 영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내 이름을 부르셨어. 정희가 어디 있을까, 정희는 잘 살고 있을까 하시면서. 서연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3년 동안 품고 있던 상처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가끔 꿈에서 어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순천 고향도 그리워했고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올 거지? 기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저에게는 이제 여기가 집이에요.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서. 형제들은 아쉬워했지만 서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미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서연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가끔 연락하고 지낼 수 있지? 영숙이 애원하듯 물었어요. 당연히죠, 언니.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을 찾았는데 어떻게 다시 헤어져요? 저희 남편이랑 아이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고향에도 가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서연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33년간의 공백을 메워갔습니다. 서연의 남편 김태민은 따뜻한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갑자기 나타난 외삼촌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순천역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숙과 기수, 기만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까지 나와서 서연의 고향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온다는 거지? 기수가 몇 번째 시계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어제도 전화했잖아. 영숙이 답하며 플랫폼을 바라봤죠. 드디어 KTX가 들어오고 서연이 남편 태민과 두 자녀와 함께 내렸습니다. 17살 딸 민지와 15살 아들 준호는 처음 보는 고향 땅에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어요. 어머, 정말 공기가 맑네요. 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으로 가자. 영숙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어요. 언니, 먼저 부모님 산소에 가보고 싶어요. 그동안 인사도 못 드렸잖아요. 순천 뒷산 작은 야산에 있는 부모님 산소 앞에서 서연은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희가. 아니, 서연이가 왔어요.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묘비에는 아버지 윤기철, 어머니 최순자라고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그리운 딸 정희를 기다리며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글씨를 보자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도 나를 기다리셨구나. 아버지, 어머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하지만 저 잘 살았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도 낳고. 걱정 마세요. 서연의 말을 들으며 형제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소 참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저기 개울가에서 오빠들이랑 물놀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 논에서 메뚜기 잡기도 하고. 마을 곳곳이 서연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들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머, 정말 정희가 많네. 어쩜 그때 모습 그대로야. 정희야, 어디서 어떻게 살았니?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쏟아졌죠. 서연도 반가워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상속 문제였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형제들이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연아, 아버지 유언장에 내 몫도 있더라. 논밭하고 집 말이야.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서울에서의 삶이 있고 남편도 열심히 일해서 생활에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안 돼, 서연아. 아버지가 내 몫까지 생각해서 유언장에 써놓으신 거야. 법적으로도 내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기수가 말했습니다. 기만도 동의했어요. 맞아. 우리가 어떻게 내 몫까지 가져갈 수 있어? 그때 서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제 몫은 언니가 가지세요. 언니가 평생 부모님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오빠들도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눠 가지시고. 영숙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서연아, 그럴 수 없어. 언니, 저는 진짜 괜찮아요. 서연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이 집은 그대로 두세요. 가끔 고향에 올 때 쉴 수 있게.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자주 만나기로 해요. 명절이면 함께 모이고 아이들도 서로 알고 지내게 하고요. 형제들은 서연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기수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기만도 눈물을 훔쳤죠. 우리가 너한테 미안하기만 한데 내가 오히려 우리를 배려해 주는구나.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혈육의 정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다시 만났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며칠 후 정식으로 상속 분할을 마쳤습니다. 서연의 뜻에 따라 영숙이 집과 토지의 대부분을 상속받았고 기수와 기만은 각자 적절한 몫을 나눠 가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었죠. 서현 가족이 서울로 돌아가는 날, 온 가족이 순천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자주 전화해, 서연아. 그리고 아이들 방학 때는 꼭 내려와. 영숙이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당연히요, 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기차가 떠나간 후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정희를, 서연이를 찾았으니까. 기수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숙이 덧붙였죠. 그날 저녁 영숙은 혼자 어두운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이 찾았어요. 우리 정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고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었죠. 마당에는 새로 핀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오랜 세월 묻혀있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네. 서연이 매화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33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온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어요.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김서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재회였죠. 이제 이들에게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